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또 3월 시작이 출발됐습니다. 자, 중개사법에 대해서 과목에 대한 소개도 있을 수 있는데 수업하면서 진행하겠습니다. 18페이지 보도록 합니다. 자, 우리 단원의 첫 번째 단원이 제4조부터 출발합니다. 공인중개사 파트인데 이 파트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죠? 자, 공인중개사는 잘 알고 계시면서 또 시험에서도 반드시 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자격을 준비하시는 여러분들은 이 제도에 대해서 정리하셔야 될 시간입니다. 18페이지 보시면 공인중개사 제도 또 자격시험 참고로 보시면서 중요한 내용들을 찍어서 빠르게 수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재 오른쪽 19페이지. 자, 누가 뭐라 그래도 시험 시행 기관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자격을 준비하는 여러분들은 명색이 내가 치는 시험을 누가 실시할까요? 시험 실시 기관장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원칙적으로 누굽니까? 시도지사. 하단에 보니까 예외적으로 누가 실시한다? 국토장관이 실시합니다. 22회 때 출제 문제이기도 하고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치는 시험을 누가 시행하는지 광역시장,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를 한마디로 뭐라고 부른다고요? 시도지사. 원칙적으로 시도지사입니다. 하단에 예외적으로 국토장관이 실시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험 실시 기관장 꼭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자, 내려가면 2번, 그 다음 중요한 게 응시 자격입니다. 자, 이 시험을 치는데 응시 자격은 어떻게 될까요? 참고로 여러분들은 시험 칠 자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응시 자격은 이랬습니다. 1차 시험일로부터 만 19세 이상인 자로서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이런 법이 있었습니다. 자격이 뭐라고요? 만 19세 이상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그랬는데 그런 조항이 전부 삭제가 됐습니다. 삭제가 됐다는 말은 무슨 말이다? 제한 없다. 그래서 응시 자격은 제한이 없으니까 누구라도 응시할 수 있다.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누구라도 응시할 수 있다. 이게 이야기 됐다면 문제는 이렇게 나옵니다. 비 오는 날, 그죠? 아니, 뭐 황사 오는 날 합시다. 황사 오는 날 입 벌리고 하루 종일 하늘 쳐다보면서 웃는 자가 있습니다. 뭐 오는 날요? 황사 오는 날마다 입 벌리고 하루 종일 하늘 쳐다보고 웃습니다. 우리는 그 자를 검치산자다 이렇게 부르는데 검치산자도 응시할 수 있다. 시험일에 나오면 OX. O입니다. 제한 없다. 그죠? 누구라도 응시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검치산자가 시험을 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뭐 모르기는 또 뭘 몰라. 아이고, 참. 저 정상인 여러분도 지금 헤매고 있는데. 아니, 일단은 입 벌리고 하루 종일 웃는 자 시험 치면 된다 안 된다? 뭘 또 안 되기는 모릅니다. 잘 찍으면 합격할 수도 있잖아요. 자, 만약에 합격을 하면 자격증이 교부될까요 안 될까요? 교부됩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검치산자도 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들어오면 O 맞죠? 될 수 있죠. 그 대신에 정상이 될 때까지는 중개업을 못하는 사유, 그를 결격사유다 이렇게 부릅니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스토리를 이렇게 익혀 놓으셔야 됩니다. 지금 말하고 있는 거. 말도 안 되지만 5살짜리 어린애도 응시할 수 있다. OX. 그렇죠. 제한이 없으니까. 근데 5살짜리가 시험을 칠 수 있는데 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뭘 또 모르기는. 그래, 좋다. 모른다 치자. 쳐봐야 알죠. 그래, 만약에 합격을 하면 자격증이 교부된다 안 된다? 교부됩니다. 그래서 5살짜리도 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다. 일단 맞죠? 그런데 19살이 될 때까지는 중개업을 못합니다. 그걸 뭐라 그런데 그랬죠? 결격사유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우리나라에 베트남 여인이 많이 들어와 있다. 이해하십니까? 베트남 여인들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시험에서 베트남 여인도 응시할 수 있다. OX. 당연히 응시할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이 시험을 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대답 잘 하시기 바랍니다. 모르기는 또 뭐 한국말 다 아는 여러분도 지금 헤매고 있는데 지금 그죠? 그래 잘 모르죠. 근데 그 베트남 여인이 시험을 쳐가지고 만약에 합격을 했다. 자격증 교부된다 안 된다? 교부됩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도 응시할 수 있다. 이런 말이 들어오겠죠. 그죠? 또는 외국인도 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제한 없다에 대한 개념을 딱 잡고 계셔야 된다. 지금 그런 뜻이에요. 오바마가 누군지 아십니까? 미국 대통령이죠. 오바마도 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다. OX. 그죠?
오바마가 한국계라는 거 아시죠? 그래 우리나라하고 좀 친하답니다. 지금 미국이 성이 옷이잖아요. 오이. 그래서 오바마가 지금 우리나라하고 굉장히 친합니다. 미국이. 오바마 앞에 미국 대통령은 누구였을까요? 에이고 클린턴은 옛날 사람이고 조지 부시입니다. 성이 뭐라고요? 조시잖아. 그때부터 우리나라가 지금 친합니다. 미국하고. 그래서 조지 부시도 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다. OXO. 자, 누구라도 될 수 있다. 지금 이렇게 크게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시험을 못 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단에 큰 3번 동그라미 응시 자격의 제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누구라도 제한 없이 칠 수 있다 그래 놓고 응시를 못하는 자, 응시 불가자가 있습니다. 꼭 챙겨야 될 두 사람입니다. 첫째, 자격이 있다가 취소된 자, 몇 년 동안? 3년 동안 응시할 수 없다. 또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자, 부정행위자는 처분일로부터 처분일로 체크해 놓으셔야 됩니다. 몇 년 동안? 5년 동안 응시할 수 없다. 그래서 누구라도 시험을 칠 수 있습니다. 제한이 없다. 해놓고는 못 치는 사람이 두 사람 돌아서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귀한 사람들입니까?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응시불가자는 원래 반드시 출제가 된다. 이렇게 딱 잡으시고 지금 이 두 가지를 적으시면서 나도 여기에 하나 해당되네 하시는 분은 이번 시간 끝나고는 집에 가셔야 됩니다. 응시를 못하기 때문에. 그죠? 이번 시간 끝나고 가면 남들이 다 아니까 오늘은 어차피 하루 다 듣고 이제 내일부터 안 나오는 사람은 여기에 해당된다. 그래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칠 수 있는데 못 치는 사람 두 사람, 자격이 있다가 취소된 자 3년 동안, 부정행위자,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자는 처분일로부터 5년간 응시 불가인데 더 중요한 말, 자격이 취소된 자는 3년 동안 시험도 못 치지만 중개업에 종사할 수도 없다. 이거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부른다? 결격사유다.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시험에서 부정행위자는 처분일로부터 5년간 응시할 수 없다 그랬죠. 그런데 즉시 중개업은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시험을 못 친다 그랬지 중개업을 하지 마라 이런 말은 없잖아.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특히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보편적인 수험생들은 시험에서 부정행위자는 뭔가 좀 나쁜 일을 했다고 생각되잖아. 그죠? 즉시 중개보조원이 될 수 있다 하면 X 이라는데 즉시 중개보조원이 될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중개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죠? 이 부분을 특별히 잘 보실 것. 그죠? 그런데 이렇게 많이 강조를 해도 들을 때는 잘 들어놓고 찍을 때는 다른 거 퍽 찍습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부정행위자는 시험을 5년간 못 친다 그랬지 중개업을 못 한다는 소리는 안 했잖아 지금. 그죠? 즉시 중개보조원이 될 수 있다 들어오면 O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응시할 수 있는데 못 치는 사람 두 사람이 오히려 더 귀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잘 보시고 이 말을 그죠? 부정행위자는 5년 동안 응시할 수 없다. 이거는 잘 체크한다니까 나중에라도. 근데 그게 처분일로부터지 시험일로부터가 아님을 특별히 유념해 놓으셔야 됩니다. 시험일로부터 5년이 아니고 처분일로부터 5년. 특별히 그거 체크 딱 해 놓으셔야 됩니다. 예전에 법은 시험일로부터 5년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뭘로 바뀌었다? 처분일로부터. 그래서 이거 중요하게 체크하셔야 된다. 이거를 중요하게 체크하셔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도 이렇게 감각이 잘 안 돌아요. 왜 중요한지를. 그래서 사례를 들어드리는데 오히려 공부했던 내용보다는 사례가 귀에 더 남습니다. 이렇게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죠? 예전에 인터넷 사이트에서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런 질문인데 2년 전에 수원에서 시험에 응시했는데 부정행위자로 적발이 되었습니다. 부정행위자로. 그런데 2년 전에 수원에서 시험 치면서 부정행위로 적발됐는데 원래 시험에 응시해도 됩니까? 이렇게 인터넷 사이트에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딱 보고 제가 여러분 같아도 답을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2년 전에 부정행위로 적발됐으면 원래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까? 하면 안 됩니다. 5년간 응시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답을 하면 되겠죠. 근데 그렇게 답을 하려고 딱 보니까 명색이 중개사 공부를 한 사람이 자격 취소자는 3년 동안 응시할 수 없고 부정행위자 5년 동안 못 친다는 걸 모르고 이걸 물었겠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성실한 선생님이 되고자 설명을 자세히 했겠죠. 원래는 5년간 응시할 수 없지만 수원은 경기도청이 있는 곳입니다. 도청이 가까우니까 도청에 가서 부정행위자로 등재가 돼 있는지 확인을 해서 등재가 돼 있으면 5년 동안 응시할 수 없는데 만약에 등재가 안 돼 있으면 시험에 응시해도 될 거니까
도청에 가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제가 답변했습니다. 아주 성실한 선생님이었죠. 그래 하고는 밑에다가 나도 궁금하니까 그 결과를 다시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까지 올려놨는데 지금까지도 답이 안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같은 게 자기 궁금한 건 어지간히 돌려놓고 그죠? 내가 궁금한 건 답도 아직까지도 안 되더라고. 그죠? 이제 그리고 이제 그런 상황이 지나갔는데 지금은 제가 선의로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제 한 3년 지났으니까 어떻게 선의로 생각하면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등재가 돼 있어. 등재가 돼 있으면 5년 동안 응시할 수 없죠. 좀 쪽팔리잖아. 그죠? 그러니까 쪽팔리니까 답을 안 했겠지. 이제 혼자서 그렇게 생각하고 또는 가보니까 등재가 안 돼 있어. 안 돼 있으면 뭐 한다? 시험 쳐야 되잖아. 그죠? 그럼 공부하기 바쁘니까 연락을 안 했겠지. 그래서 제가 이제 그냥 이렇게 선의로 해석합니다. 자,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시험 쳤는 날로부터 5년간 응시가 불가한 게 아니고 무효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다. 이 개념을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원래 시험 치다가 부정행위자로 적발이 되었다. 말도 안 되지만 부정행위자로 적발되면 지금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시험 치고 있는데 여기 부정행위자로 확인하면 됩니다. 확인서 쓰세요. 마세요. 이러기가 문제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시험 치고 있으니까 교무실로 갑시다. 그럴 거예요. 그럼 교무실로 가다가 여러분들은 어디로 가야 된다? 집으로 가야 됩니다. 뭐 잘했다고 교무실로 가지고 앉으세요. 쓰세요. 이런 걸 할 리가 없죠. 그죠? 그래서 집으로 가는데 집으로 가면 따라온다. 안 따라온다? 모릅니다. 따라오면 뛰어가면 됩니다. 하여튼 뛰어가면. 그러니까 결국은 원래 시험은 나가야 되겠죠. 그래 되면. 근데 등재가 될지 안 될지는 몰라. 그죠? 그러니까 뭐 그럴 말도 안 되겠지만 부정행위자로 적발되면 교무실로 가야 된다. 집으로 가야 된다. 집으로 가야 됩니다. 걸어간다. 뛰어간다. 뛰어가야 됩니다. 그때 가방 싸가지고 가야 된다. 그냥 가야 된다. 가방 싸가지고 가야 돼. 가방 싸가지고. 그죠? 그래서 만약에 따라오면 어떻게 한다? 차 타고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결국 확인서를 안 써주면 등재가 될지 안 될지 몰라. 그죠? 원래 시험은 안 되겠죠. 일단은. 그죠? 그래서 시험일로부터 5년간이 아니고 반드시 뭐 무효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라는 개념을 잘 이해하시라. 지금 그런 뜻이에요. 또 쓰잘데없이 뛰어간다, 걸어간다 이런 것만 생각하지 말고 지금 그죠? 그래서 처분일로부터 5년간 응시 자격을 정리합니다. 아주 귀한 사람, 두 사람 체크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넘어갑니다. 20페이지 시험의 시행 첫째 줄 너무나 잘 알다시피 시험은 1차와 2차로 구분하여 시행합니다. 그때 2차 시험은 1차 시험에 대해서 합격한 자를 대상으로 시행한다. 뭐 너무나 잘 아시지만 이제 오늘 첫 시간이기도 하니까 이런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자, 1차 과목은 무슨 과목이 있습니까? 민법과 학계론이 있다. 맞습니까? 그리고 1차 과목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죠? 평소에도 무슨 공부만 한다? 민계 이런 것만 합니다. 민계. 그 다음 2차 과목이 있습니다. 더 좋아하는 과목 지금 하죠. 공인중개사법 그리고 부동산 공법, 공시세법이 있습니다. 지금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중개사 시험은 1차와 2차를 구분은 하되 동시에 시행합니다. 동시에 시행하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죠. 1차부터 평가를 해가지고 1차에 합격한 자에 대해서 2차 시험을 평가한다. 지금 그런 뜻입니다. 그럼 1차를 어떻게 평가합니까? 절대평가로 40점은 없이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자로 합니다. 그래서 1차 합격자에 대해서 다시 2차 시험을 채점해서 역시 40점 없이 평균 60이면 합격이다. 그래서 1차와 2차를 구분하여 시행한다. 그런 취지 이해하셔야 됩니다. 시험 방법 읽으시면 되고 내려가면 3번 시험의 일부 면제 체크합니다. 첫째 줄에 1차 시험 합격자에 대해서는 줄 것입니다. 다음 시험에 한하여 이 한자 빠지면 틀립니다. 한하여 제1차를 면제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지금 지금 시험이 25회 시험이 막 지나갔습니다. 그럼 25회 시험에서 1차 합격한 자가 이 자리에도 계십니다. 그러면 1차를 합격한 자는 다음 해 한하여 그러니까 한하여니까 반드시 언제 26회만 1차를 면제해 주겠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그때 한자를 빠져버리면 1차에 합격한 자 다음 시험에 1차를 면제한다. 그러면 26회, 27회, 28회, 29회 중에 자기가 아무 때나 자신 있을 때 면제받으면 더 유리할 거잖아. 그죠? 근데 법에는 어떻게 돼 있다? 한하여라가 탁 붙어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자 빠지면 틀립니다. 26회만 1차를 면제한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스트레스인가 하면 지금 25회 시험에서 1차를 합격한 자는 26회를 1차를 면제해 주는데 26회 올래죠. 시험 치러 가다가 성수대교가 다리가 툭 끊어져가지고 자기가 잘못했는 것도 아니잖아. 그죠? 다리가 툭 끊어져가지고 시험장에 못 갔다. 그럼 27회 때 인정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지금 그 이야기예요.
그 하나여라는 말이 굉장한 스트레스를 줍니다. 이게 한자 동그라미 딱 켜놓으셔야 됩니다. 하나여 1차를 면제한다. 지금 면제하는 조건에 하나가 들어왔는데 이게 예전에 이랬습니다.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자 1차를 면제한다. 또는 부동산 관련 학과에서 석사 학위를 받으면 1차를 면제한다. 라는 조항이 다 없어지고 지금은 면제되는 게 뭐만 남았다? 1차 시험에 합격한 자 다음번 시험에 1차를 면제한다. 이 부분만 있습니다. 시험에 잘 나오니까 꼭 체크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이러니까 이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자, 1차와 2차를 이제 정리하는데 동시에 시행하다 보니까 1차 시험을 칠 때 합격했어요. 근데 그 결과를 모르고 시험을 치고 있으니까 2차는 안 되는 사람이 생기겠죠. 동시에 시행하니까. 1차를 합격한 자만 모아놓고 2차를 치면 이럴 일이 없는데 같은 날 치니까 그래요. 자, 1차를 쳤는데 1차는 안 됐어요. 근데 그거를 모르고 치다 보니까 2차는 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1차 시험은 안 됐어요. 근데 모르고 치다 보니까 다행히 2차도 안 됐어요. 이런 사람도 있을 거고 1차는 되었는데 어쩌다가 2차도 됐더라. 이렇게 해서 동시에 시행하니까 4가지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법을 정해놨습니다. 자, 1차 시험은 되었는데 2차는 안 됐더라. 지금 방금 했죠. 다음 시험에 하나여 1차를 면제해 줍니다. 그 다음에 1차는 안 되었는데 2차는 되더라. 그러면 1차부터 채점해가지고 안 된 사람은 2차는 매기지도 않은 채점 안 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를 뭐라 본다? 무효. 이렇게 딱 정해놨습니다. 시험에서. 1차는 안 되었는데 다행히 2차도 안 됐더라. 이건 다행이죠. 완전히. 이거는 불합격이다. 그죠? 1차는 되었는데 어쩌다가 2차도 되었다. 이거는 합격이다. 하여 4가지 경우의 수를 만들어 놓고 있더라. 이것도 체크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4번 내려면 시험 시기 중요합니다. 첫째 줄에 시험은 매년 몇 회 시합니까? 1회 시행한다 하면 틀려요. 1회 이상 시행한다. 이런 거 놓치면 점수 안 됩니다. 그러니까 1차와 2차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1차 합격자를 대상으로 2차를 응시할 수 있거든. 그죠? 그러니까 한 번만 시행한다 하면 틀립니다. 1회 이상 시행한다. 아주 조심하셔야 되고, 다만 시험 시행기관장은 시험을 시행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는 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거기 줄 것입니다. 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당연도 시험을 시행하지 않을 수도 있다. 자, 그럼 이 조문을 가지고 여러분한테 문제를 걸 때는 이렇게 겁니다. 시험 시기는 해놓고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매년 1회 이상 시행한다. OX. 고래 들어온다고요. 섞어서 들어온다고요. X죠. 1회 이상 시행하는 것은 원칙이에요. 원칙. 근데 시험을 치지 않으면 시험위원회 의결을 거치겠다. 지금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 개념을 아주 의미 있게 잘 보고 계셔야 됩니다. 오른쪽 시험의 내용은 너무나 잘 아시고 4번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에 들어왔습니다. 별표 딱 찍어놓고 옆에다가 신설 적어 놓으셔야 됩니다. 자, 시험위원회는 원래 처음으로 신설됐기 때문에 꼭 체크하셔야 되는데 공인중개사의 업무에 관한 다음 각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의 정책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자, 어디에 둔다고요? 국토교통부에. 그것도 두어야 한다. 둘 수 있다. 둘 수 있다. 임의적인 사항이라는 것도 잘 보셔야 됩니다. 거기까지 딱 잡아놓고 둘 수 있는데 여기서 뭐를 심의합니까? 하니까 공인중개사 시험 등 자격취득에 관한 사항, 자격취득 동그라미, 중개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중개업 동그라미, 보수의 변경에 관한 사항, 보수 동그라미, 그리고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사항, 손해배상 동그라미. 자, 그러니까 심의하는 것이 모두 몇 가지죠? 4가지. 그러니까 이거 딱 보는 순간 이거 중요하다. 딱 잡으셔야 됩니다. 이 4가지에다가 쓸데없는 거 밑에다 하나 적습니다. 예를 들면 자격증의 교부에 관한 사항 이런 거 적어놓고 심의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 둘, 셋, 4가지가 심의되기 때문에 쓸데없는 거 딱 걸어놓고 아닌 것은 할 문제가 너무너무 나오기 쉽습니다. 특히 자격증의 교부 이런 말 하면 틀린다. 이런 거 하나 표시해놓고 앞으로 이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심의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동그라미 한 겁니다. 자, 중, 보, 손을 심의합니다. 자중보손 이러니까 말이 좀 만만찮다 그죠? 근데 이렇게 기억합니다. 심의하는 사항은 첫째 자가 뭐죠? 자격의 취득에 관한 사항. 여러분 자격을 취득해야 그 다음에 뭐를 합니까? 중개업을 할 수 있습니다. 중개업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중개업을 하면 뭐를 받습니까? 보수를 받습니다. 보수의 변경에 관한 사항. 그 다음 보수를 받고 중개업을 하는데 잘못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래서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사항을 뭐 한다? 심의한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부터 노래 제목은 이렇게 갑니다.
자중보손을 심의한다. 되겠습니까? 이렇게 자중보손 그렇게 기억해도 좋겠고, 아니면 자격을 취득해야 중개업을 할 수 있고, 중개업을 해야 보수를 받습니다. 보수를 받고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을 심의한다. 자중보손 네 가지 꼭 정리하실 것. 하단 내려갑니다. 이때 정책심의위원회 구성하여 전체 구성은 어떻게 됩니까?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찾았나요? 포함해 동그라미 7에서 10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합니다. 그래서 7명에서 11명 하고, 위원장은 누가 됩니까?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된다. 여기까지는 체크합시다. 정책심의위원회. 넘어가면 심의위원회 위원들은, 간사는, 운영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른쪽에 재척, 기피, 회피 이런 것들은 가볍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크게 우리 단원하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넘어가면 24페이지로 접어들었습니다. 24페이지 5번 시험 출제위원 누릅니다. 자, 여기서 체크하셔야 될 것. 명색이 여러분들은 시험 치는 수험생들이니까 내가 치는 시험을 누가 출제할까요? 이 정도의 관심은 가지셔야 됩니다. 1번 시험 시행기관장은 거기 동그라미 놓고, 중개 업무와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문제를 출제, 선정, 검토, 채점할 자, 이를 출제위원이라 부르고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묻습니다. 출제위원은 누가 임명합니까? 지금 체크하셨죠? 시험시행기관장이 임명한다. 요거 체크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단에 읽으시고, 자, 시험의 실시 돌았습니다. 제일 하단 예비공고, 거기 제일 밑에 줄에 보면 언제까지 예비공고해 줍니까? 2월 28일 줄 딱 꺼놓고 2월 28일까지 예비공고해 주는데 지금 2월 28일이 지났죠. 그러니까 예비공고 되어 있습니다. 언제 한다? 10월 24일 토요일 치겠다라고 예비공고를 지금 했습니다. 자, 예비공고를 했으면 확정해줘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른쪽에 갑니다. 2번 상단에 확정공고, 셋째 줄에 언제까지 확정합니까? 90일 전. 그래서 90일 전까지 확정공고를 해주는데, 자, 10월 24일로부터 90일 전이니까 90일 전 하면 9월 24, 8월 24, 7월 24일까지는 공고해줘야 된다. 이런 말이죠. 그죠? 90일 전까지는 확정을 해주는데, 지금까지 사례로 보면 통상 7월 16일쯤 되면 공고해줍니다. 하루라도 빨리 해줘서 수험생들이 안정된 수험생활을 하도록 정리를 해주는데, 자, 이렇게 확정되어서 공고가 딱 나오면 공고가 나온 날까지가 시험 범위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법은 매일 밖에 나오죠. 그죠? 매일 새로 만들어지는데, 매일 바뀌는 법을 그러면 시험 치기 전까지도 나왔는 법을 시험에 낸다. 그러면 너무나 불합리하잖아. 그죠? 그래서 확정 공고 난 날까지의 범위를 시험 범위로 봅니다. 이것도 여러분한테는 중요합니다. 자, 어쨌든 90일 전까지 확정 공고해주고, 내려가면 2번 응시 원서와 응시 수수료가 들어오는데, 자, 이제 시험이 확정됐으니까 뭐 해야 된다? 응시 원서를 제출해야 된다. 당연한 이야기죠. 그죠? 수수료도 지급하는데 참 재밌는 것.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들은 그죠? 어떤 신문이라든지 공고문에 뭐 취업을 하거나 자격증 시험을 치는데 제출한 서류는 시험에 응시하지 않으면 반납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중개사 시험은 시험을 철회하면 반환해준다. 이렇게 돌았기 때문에 이 단원이 중요한 단원이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2번에 3번 줄 것입니다. 수수료의 반환 기준은 다음과 같다. 이 수수료를 반환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고, 거기 보면 4번 접수 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줄 것입니다. 7일까지는 접수와 처리하면 얼마 벌 돌려준다? 지금 기업 1, 2, 3은 전부 다 100%니까 그거는 볼 거 없고, 시험 마감일, 접수 마감일로부터 7일이 지나면 100분의 60을 돌려줍니다. 60%. 5번 별표. 4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시험 시행일로부터 언제까지 10일 전내로 취소할 때는 얼마? 100분의 50을 돌려준다. 특히 반환해주는 절차를 잘 보셔야 됩니다. 동그라미 1, 2, 3은 전부 다 반환하니까 그거는 별도로 강조할 필요 없죠. 바로 밑에 4번도 체크합니다. 응시 수수료 반환 절차에 대한 반환 방법은 어디에서 정한다? 시험 공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그거 줄 딱 꺼놓고 별표 딱 찍어 놓으셔야 됩니다. 자, 이제 원서도 접수됐습니다. 접수됐으면 합격자를 결정하는데, 동그라미 1번 1차 시험에 있어서는 매 과목 100점 만점을 하여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자를 합격자로 합니다. 이를 우리말로 뭐라 그럽니까? 절대평가. 이렇게 적어놓습니다. 1차 과목은 무조건 절대평가입니다. 아까 잠깐 이야기했죠? 자, 1차 과목은 어떻게 한다고요? 40점은 없이 평균 60점이면 합격이다. 이를 절대평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2차 과목은 어떻게 하는데요? 하니까
동그라미 2번 바로 밑에 역시 100점 만점을 하여 4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자를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2차 과목도 뭐다? 결국은 절대평가합니다. 그런데 3번이 중요합니다. 다만 별표 시험 시행기관장이 공인중개사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에 줄 것입니다. 의결을 거쳐서 선발 예정 인원을 미리 공고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매 과목 40점 이상자 중에서 그 다음 줄에 총 득점의 고득점 순으로 결정합니다. 옆에다가 상대평가 이렇게 적어 놓습니다. 그래서 선발 예정 인원을 공고하면 이라는 말은 원래 10,000명을 뽑겠다. 이렇게 인원을 공고하면 40점 이상자 중에서 1등부터 10,000등까지 뽑겠다. 총 득점의 고득점 순. 그죠? 그를 무슨 평가라 부른다? 상대평가 이렇게 부릅니다. 만약에 원래 시험에서 그죠? 여러분들 상대평가 하겠다. 이래 들으면 곡소리 납니다. 완전히. 왜 곡소리가 나냐면 지금 여러분 쭉 공부를 해나가시다가 7, 8, 9월 달쯤 돼가지고 어떤 과목에 한 점수가 한 65점쯤 나온다. 그럼 나는 합격하겠네를 스스로 알 수 있죠. 절대평가니까. 근데 만약에 상대평가를 한다. 그러면 80점이 나오더라도 합격된다는 보장이 없죠. 등수 안에 들어가야 되니까. 그죠? 그러면 공부가 얼마나 깊어지고 넓어져야 될지를 모릅니다. 그 상대평가하면 곡소리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상대평가 하기 전에 빨리 합격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중개사 시험은 상대평가를 한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4번이나 했습니다. 4번. 그러니까 언제든지 상대평가로 돌아갈 수 있으니까 밑에서 제일 밑에 적으셔야 돼요. 받아쓰기 제일 중요한 말. 상대평가 하기 전에 꼭 합격하자. 이거 적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상대평가 하면 곡소리 납니다. 지금. 이 원래는 상대평가 할까요? 절대평가 할까요? 모릅니다. 언제 확정되는가 하면 7월 24일 90일 전에 시험이 확정 공고될 때 평가 방법이 나옵니다. 절대평가를 한다, 상대평가를 한다. 그러니까 절대평가할지 상대평가할지 몰라요. 원래도. 그런데 예상으로는 90% 이상은 절대평가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 과목 2차 과목인데 지금 1차 시험에 합격한 자가 계신단 말이에요. 1차 시험에 합격해서 지금 2차만 준비하는 분이 있는데 니부터 상대평가 하겠다. 그럼 그 사람은 억울한 사람이 생기잖아. 그죠? 그래서 상대평가를 하려면 최소한 2년 전에 예고를 해줘요. 내후년부터는 상대평가입니다. 해줘야 억울한 사람이 안 생기잖아. 그죠? 그래서 원래도 발표는 안 났지만 절대평가로 할 것이다 라고 봅니다. 90% 이상입니다. 그런데 언제든지 상대평가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누가 상대평가하자고 이야기할까요? 기득권자들입니다. 기합격자들입니다. 중개협회 등에서 합격자가 자꾸 많이 나오니까 숫자를 줄여야 되거든. 그죠? 그러니까 시험을 2년마다 응시하자, 숫자를 줄이기 위해서 상대평가하자, 글로벌 시대에, 글로벌이 뭔지도 모르겠는데 영어 과목을 추가해야 된다. 이런 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언젠가는 실현합니다. 자꾸 이렇게 나오면. 그래서 여러분들은 상대평가하기 전에 꼭 합격하자. 이거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됐고 내려가면 응시성 형피성 읽으시면 되고 넘어가면 이제 시험이 쳤으니까 4번 자격증의 교부와 재교부 첫째 줄 시험을 시행하는 시험 시행기관장은 자격시험의 합격자가 결정되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공고의 동그라미 밑에다가 개별 통지 X 표시해 놓으셔야 됩니다. 합격자는 공고합니까? 개별 통지합니까? 공고합니다. 주의하시고 그 다음 합격자가 공고됐으니까 자격증을 교부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자격증의 교부 첫째 줄에 누가 교부합니까? 시도지사는 동그라미 놓고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언제까지 교부한다? 밑에 동그라미 2번 공고일로부터 1개월 내로 교부합니다. 하단 자격증의 재교부 이런 것들은 잊어버리면 재교부한다. 그건 당연하니까 체크해 놓으시고 이제 27쪽 오른쪽 페이지입니다. 드디어 자격증이 눈에 보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자격증을 받으려고 원래 힘든 길에 지금 뛰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격증 잘 보시고 거기 성명에 누구 이름 적어야 됩니까? 자기 이름 적어야 됩니다. 정신없이 옆에 사람 이름 적지 말고 빨리 자기 이름 적으십시오. 원래 꼭 이거 자격증 받아야 된다. 이름 적었습니까? 이름 적고 그 다음은 생년월일 적어 놓습니다. 생년월일 적어라 그러니까 또 시원하게 주민등록번호 적는 사람 있죠? 정신없이 생년월일만 딱 적어 놓습니다. 생년월일 적어 놓고 자 하단에 읽어봅니다. 위의 사람은 공인중개사법 제4조에 따라 몇 년도에 시행한 2015년입니다. 한 3개년 계획 잡으신 분은 2018년에 적어놔도 됩니다. 2015년도에 시행한 제 몇 회지 원래 26회 그 정도는 알아야 되겠습니까? 26회 시험에 합격하여 자격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자 지금 이거 왜 읽었는 줄 아십니까? 하단에 누가 교부한다.
시도지사가 교부한다. 이거 이야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시도지사니까 그 시자 앞에다가 여러분들은 대체적으로 서울에 계시는 분들은 서울특별이라는 네 글자를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자격증을 받을 겁니다. 자, 그래서 시도지사가 교부한다. 이 내용 꼭 좀 체크하시고 이 자격증 받으려고 이제 힘든 길에 뛰어들었습니다. 원래 꼭 쟁취하셔야 됩니다. 넘어가시면 재교부 신청서 참고로 보고 29페이지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이야기 다 됐습니다. 그 다음 이런 자격증은 8번 양도대여를 금지하는데 당연한 이야기죠. 양도대여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을지는 않겠죠. 그래서 1번에 보면 자격증 대여 등의 금지를 하여 동그라미 3번 자격증을 양도대여한 자는 뭐 받습니까? 자격 취소를 받고 양도대여한 자는 얼마짜리? 1년에 1,000만원. 요거 시험에 보기보다 잘 들어옵니다.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1년에 1,000만원. 내려가면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당연한 이야기지만 동그라미 1번 공인중개사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또는 유사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여러분 밖에 나가면 공인중개사도 아니면서 나 공인중개사요 하는 사람 있겠다 없겠다? 있을 수 있겠죠. 그걸 유사명칭의 위반이라 그럽니다. 적발되면 어떻게 됩니까? 1년에 1,000만원. 그래서 지금 빠르게 진행하는 내용이 자격증에 관한 제재는 무조건 얼마? 1년에 1,000. 그거 체크하실 것. 자, 됐습니다. 그래서 제4조 오늘 이제 중개사 시험을 처음 대비하는 사람도 계실 거고 자격시험은 어떤 겁니다 라고 설명하면서 한 단원이 정리됐고 여기서 한 문제가 출제되는 단원이 출발했습니다. 어쩌면 제일 중요한 것은 시험 시행기관과 응시 자격이 제일 중요합니다. 특히 이 부분을 유념해서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또 출발합니다. 교재로는 34페이지로 갑니다. 첫 번째 총칙편이 들어오고 총칙편에서는 중개업의 유래다 이렇게 출발하는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 중개업의 유래다 이 말은 역사적인 모습이잖아, 그죠? 여러분들은 법을 공부하는 사람이니까 역사적인 모습은 썩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게 한 번 출제됐습니다. 언제? 1회 시험으로부터 지금 25회 시험이 끝났고 여러분들은 26회를 준비하는 수험생인데 9회 때 한 번 요 단원이 출제가 딱 됩니다. 그러면 25번 시험 치는데 한 번 나왔으니까 잘 나오는 단어는 아니죠. 그런데 한 번은 올 때가 돼 간다 하는데 의미를 가지면서 가볍게 접근합시다. 자, 이 중개업의 유래에서 그때 출제됐던 문제가 첫째 줄입니다. 1번에 1번 줄 것입니다. 우리나라 중개업의 효시는 어디에서부터 출발했다? 고려시대의 객주라고 보고 있다. 그래서 그때 출제 문제가 이거였습니다. 중개업에 관련되는 효시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 효시라는 말은 날아가는 화살의 제일 앞부분을 효시라고 합니다. 효시가 뭐라고요? 날아가는 화살의 제일 앞부분.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나 사안에 있어서 제일 앞에 있는 것을 효시라고 부르는데 중개업의 효시는 어디서부터 출발했다? 객주에서부터 출발했다. 이게 출제 문제였습니다. 출제 문제니까 두 번 틀릴 수는 없다. 이거 딱 잡으시고. 자, 문제가 이렇게 나오니까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공부를 합니다. 이제 2번 내려오니까 이 각회 객주거간 규칙이 있는데 거기 보면 첫째 줄 2번에 1번입니다. 조선 후기에 접어들면서 객주에 소속되어 있던 거간들이 독립하여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였는데 이들 중 토지나 가옥을 전문으로 중개하는, 자, 토지나 가옥을 지금 말로 하면 뭐라고 해야 됩니까? 부동산을, 이 말이죠. 전문적으로 중개하는 거간을 줄 것입니다. 각회, 가거간, 집주름이라 불렀다. 그 줄 딱 꺼놓고 바로 밑에 줄에 이는 우리나라 최초의 독자적인 줄 것입니다. 부동산 개업 공인중개사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그래서 읽으면서 이제 객관식 문제를 만들어 봅시다. 다음 중 최초의 개업 공인중개사가 누굽니까?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지금 각회, 집을 소개하는 사람이니까 각회, 집가짜입니다. 이를 가거간 또는 그때 말로는 집주름이라 불렀다. 이렇게 정리합시다. 그래서 그때 출제될 때 효시를 물어왔기 때문에 이제 시험을 맞춰서 최초의 개업 공인중개사는 하면 각회, 가거간, 집주름이 지금 말로 하면 최초의 개업 공인중개사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내려가니까 거기 보면 동그라미 2번이죠. 이들 거간이 타인과의 각종 거래 행위에 직접 개입해 흥정을 붙여서 계약 성립 시 구전을 받는데 이런 업무를 보는 장소를 뭐라고 하였다? 복덕방이라고 하였다라는 말도 있고, 그 다음 내려가면 동그라미 3번
거간업은 원래 관의 규제를 받지 않는 자유영업이었지만 거간업이 난립하여 대민피해가 속출하는 등 상거래 질서가 문란해지자 이들을 규율하고자 1890년 밑줄 껐습니다. 1891은 알 필요도 없고 객주 거간 규칙이 제정되었다. 그거 줄 꺼놓고 설명해 주죠. 오른쪽에 이는 중개업에 관한 최초의 법제라고 볼 수 있다. 그러니까 또 객관식 문제를 하나 만드십사. 자, 다음 중 최초로 법의 모습을 가꾼 것은 법의 제도를 막 갖춘 것은 무엇입니까? 하면 답이 뭐다? 객주 거간 규칙이 있었다. 그때 1890년 이런 건 보이지만 그런 건 알 필요 없습니다. 전형적으로 공부 못하는 사람 1890년, 1922년 이런 거 외우고 있습니다. 지금 역사를 공부할 시간 아니라 그랬잖아요. 자, 지금 이게 별로 안 어려운 게 효시는 어디서부터 출발했다? 객주에서부터 출발했고 그 다음 거간이라는 게 중개업을 했다 그랬죠. 그래서 객주와 거간들이 규칙을 만듭니다. 왜 만드는가 하면 여러분 영업을 하다 보면 영업구역, 지역 이런 말은 중요한 말이죠.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중개업을 하는 자가 부산 물건을 거래한다. 그럼 부산업자들이 불편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영업을 하려면 영역에 다툼이 생기니까 객주와 거간들이 규칙을 정했는데 뭐 서울 사람은 서울 물건만 하자. 경기도 사람은 경기도 물건만 거래하자. 이렇게 규칙을 정하는데 이 규칙이 지금 보니까 최초로 법의 모습을 갖추고 있더라. 그렇게 객관식 문제를 잡습니다. 객주 거간들이 규칙을 정했다. 자, 이제는 조선시대가 망하고 오른쪽 가면 3번 소개영업 취체 규칙이라는 게 들어오는데 첫째 줄에 일제시대 때 초기에는 하여 셋째 줄에 보면 뭐가 만들어졌다? 소개영업 취체 규칙. 말도 어렵죠? 취체 규칙이 만들어졌고 두 줄 내려오면 이는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화된 법령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또 체크를 합니다. 또 객관식 문제 만듭시다. 다음 중 최초로 근대화된 법은 무엇일까요?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한다? 소개영업 뭐가 있었다? 취체규칙이 있다. 이렇게 대답합시다. 이때 취체라는 말은 지금 여러분 잘 쓰는 말이 아니죠. 이거는 일제시대 때 쓰던 일본말로서 취체라는 말을 한국말로 번역하면 단속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소개영업을 하는데 단속하는 규칙이 만들어졌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최초로 근대화된 법의 모습을 갖추고 있다 라고 객관식 문제를 준비했다 지금 이런 뜻이에요. 이론적으로 가볍게 전가를 하지만 만약에 여러분 그죠? 우리 과목에서 40문제가 출제되는데 만약 10월 달에 본고사 칠 때 출제위원이 40문제 낼 것도 많은데 다음 내용 중 최초로 근대화된 법을 찾으시오 하면 답이 뭐다? 소개영업 취체규칙이겠죠. 근데 그런 문제를 출제하는 출제위원은 금치산자거나 집안에 우환이 있거나 그죠? 일본 수상 아베하고 친하거나 지금 그죠? 아니 문제 낼 것도 그래 많은데 하필이면 자랑스럽지도 않은 일제시대 때 뭐 했는데 이런 거 묻는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좀 문제가 있죠. 그런 정신없는 출제원이 있을까봐 지금 이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막 빨간 볼펜 돌려가면서 막 외우는 사람, 그 정신없는 사람하고 비슷한 사촌에 해당됩니다. 이게 그죠? 뭐 흘러가는 흐름을 가볍게 한번 들어보라 이런 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제는 5번째부터는 좀 중요합니다. 해방이 되고 나면 이제 우리나라 거니까 요거는 좀 체크하셔야 된다고요. 교재로는 4번 소개영업법이 만들어집니다. 자, 소개영업법은 동그라미 2번에 보면 줄 거야 되죠. 공인중개사법과는 달리 부동산, 줄 것입니다. 부동산 외에 동산, 직업, 혼인의 알선 등 다양한 민사중개를 합니다. 꼬지 줄 꺼놓고 셋째 줄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신고제를 채택했다. 신고제 동그라미. 그래서 5번째 이제 해방이 되고 뭐가 도입되었다? 소개영업법이 만들어지는데 이 소개영업법에서는 지금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부동산뿐만 아니라 동산을 소개하거나 직업을 소개하거나 여러분 직업소개서 이런 말도 들어보셨죠? 그 다음 혼인을 알선하는 것 등 모든 민사중개는 소개영업법에 따라서 했습니다. 근데 이런 소개영업법은 반드시 신고하고 영업하는 신고제가 도입되었다라는 취지를 체크하실 것. 자, 그랬던 것이 이제 6번 들어옵니다. 이렇게 소개영업법에 따라서 부동산을 관리했는데 부동산은 여러분 많은 문제점을 양산시킵니다. 이 소개영업법이 1961년도에 만들어졌는데 그죠? 61년으로부터 지금까지 부동산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냥 뭐 여러분 좋아하지도 않는 그래프를 그려보면 여러분 필기하지 마시고 이쪽으로 가는 것이 시간입니다. 시간 하면 T 하면 되죠. 이 타임. 자, 그러면 이쪽으로 올라가는 게 경제 성장률입니다. 뭐 프로테이지 이렇게 하죠. 자, 시간에 따라서 시간이 60년대
70년대, 80년대, 또 90년대, 지금은 2000년대를 살아가고 있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경제 성장률이 올라갑니다. 뭐 10%, 50%, 70% 이렇게 올라간다고 칩시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알다시피 우리나라는 60년대는 세계에서 최빈국 가난한 나라였죠. 막 경제 성장률이 한 몇 프로도 안 됐을 겁니다. 그러면 60년대부터 시간이 지남에 따라 경제 성장률이 발전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요렇게 발전하는 게 아니고 이때 60년대, 70년대, 80년대를 고도 성장기다 이럽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발전을 합니다. 지금은 이제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에 경제 성장률이 3%다 지금 이런 말도 하는데 그러면 그때 고도 성장기 그래프가 이렇게 되니까 해마다 10%씩 경제 성장률이 일어납니다. 해마다 10%다. 그러면 10년이면 100%잖아요. 20년이면 200%고 30년이면 300%씩 막 발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최고로 발전했던 국가입니다.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그죠? 지금 세계 최대 무역 10대 강국이다. 지금 이런 말도 하는데 자 이렇게 고도 성장기 시간이 지나면서 오니까 부동산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경제 성장률이 발전하려면 없던 지역에 공장을 지어야 되겠고 공장을 지으니까 도로를 닦아야 되죠. 도로를 닦으면 주유소도 만들어도 식당도 만들어 또 직원들이 살아야 될 아파트촌도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신도시가 개발이 되고 국토가 급격하게 개발이 되니까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일해서 1년 동안 거둬들이는 수익보다 땅 한 번, 집 한 번 잘 사는 게 훨씬 낫구나를 자꾸 배우게 됩니다. 국토가 급격하게 개발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할 생각 안 하고 전부 산으로 돌로 땅 보러 다닙니다. 그래 땅도 보고 뱀도 잡고 그랬겠죠. 그때 다녔던 사람들이 치마 입은 사람이 다녔다, 바지 입은 사람이 다녔겠다. 치마 입은 사람이 다녔어. 그래서 그 사람들을 우리는 복부인 이래 부른 거예요. 복 아저씨 이런 말은 없잖아요 지금 그죠? 그럼 아저씨들은 어디를 갔는데 공장에 일하러 와 있습니다 전부 다. 공장이 급격하게 만들어지니까. 그래서 국가가 걱정이 대단합니다. 전부 일할 생각은 안 하고 부동산만 보러 다니니까 이 부동산은 특별히 좀 규제를 해야 되겠다 이런 필요성을 느낍니다. 그래서 부동산만을 규제하는 법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고 6번째 뭐를 만들었다? 부동산 중개업법을 제정하는 계기가 된다. 그죠? 그래서 교재 한 장 넣으시면 중개업법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거기 1983년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 붐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을 지금 말로 설명 다 했습니다. 자, 그래서 부동산 중개업법이 만들어지고 이때 중개법은 뭐만 관리한다? 부동산만 관리하는데 당연히 이런 문제가 있어서 중개사법을 만들었으니까 부동산을 거래할 때는 허가받아야 된다라는 허가제로 도입을 하는 게 상식이었겠죠. 원래 소개영업법에서는 신고하고 영업했잖아. 그죠? 근데 부동산을 통제하기 위해서 허가제로 도입을 했습니다. 자, 그랬던 중개사법, 중개업법이 이제 7번, 이제 여러분부터는 뭘로 바뀌었다? 공인중개사법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당연히 공인중개사법에서도 부동산만 관리하고 이 중개사법은 등록제로 관리를 한다. 이제 이게 오른쪽 페이지까지 해서 다 진행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서론이니까 열심히 보지 말고 큰 틀을 봅니다. 자, 이 중개법이 언제 만들어지는가 하면 1983년도에 만들었습니다. 만들어 놓고 지금 약 32년이 지났는데 이때 태어났는 애기가 32살이 됐잖아 지금 그죠? 그러면 1살 때 입던 옷을 30살까지 입힐 수는 없다. 그래서 해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옷을 바꿔 입는 것을 법을 개정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18번이나 개정을 해서 지금은 공인중개사법으로 2014년에 작년에 개정하고 여러분들부터 올해부터는 공인중개사법 이렇게 공부합니다. 이 공인중개사법이 만들어진 계기가 역사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자, 이 많은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들은 법을 배우는 사람들은 법은 뭐 하는 것이다? 규제하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규제를 잘 알아야 되지 이런 역사적인 모습은 큰 의미가 없다. 그건 가볍게 참고를 하시고 자, 그럼 규제를 어떻게 했을까요? 하니까 어디서부터 중개업은 시작되었다? 고려시대 때 객주로부터 출발했다 그랬잖아. 그죠? 그럼 이런 객주에서부터 중개업을 할 때 이 시절에 안 가봤지만 시험 쳐서 합격한 사람만 중개업을 하라 그랬을까요? 하고 싶은 사람 알아서 했을까요? 하고 싶은 사람 알아서 했겠죠. 그 시절 안 가봤지만. 그래서 규제는 어떻게 하였을까요? 물으면 그 옛날에는 자유롭게 하였을 것이다. 자유제로 규제를 했습니다. 그러던 것이 교재는 지금 다 남아있지만 조선시대, 일제시대 때 이렇게 세월이 지나가면서 규제가 인가제로, 성인제로, 다시 자유제로 바뀌었다가 라고 변화가 많이 있지만 그런 역사적인 모습을 공부하는 시간은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죠? 해방이 되고 소개영업법은 신고제로 규제를 합니다. 그랬던 것이
중개업을 위해서 특별히 부동산을 관리하기 위해서 무슨 제도가 도입되었고 허가제가 도입되었고 지금은 등록제로 규제를 합니다. 이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 시험에서 규제의 유래가 올바르게 된 것은 이걸 더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규제의 유래를 물을 때는 제일 먼저 뭐 찾아라? 자유제. 여기에 대해서는 이유 없죠. 고려시대 때는 자유롭게 했을 것이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가지 변화가 왔지만 크게 신경 쓸 필요 없고 마지막에 찍어내야 될 건 뭐다? 신, 허 등을 찾아내야 된다. 이게 규제의 역사다. 이런 뜻이죠. 신, 허 등으로 규제했습니다. 신허등 하니까 발음 잘 안 되는 사람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신호등으로 규제했다. 이렇게 기억하셔도 됩니다. 신호등. 여러분 밖에 나가보면 신호등이 뭐를 하죠? 신호등이 교통을 통제하고 있죠. 그죠? 빨간불이 오면 서세요. 파란불이 오면 가세요라고 교통을 규제하듯이 우리 중개업도 무엇으로 규제했다? 신호등으로 규제했다. 이렇게 입력을 딱 합니다. 이런 정도 내용을 집에 가서 빨간 볼펜 돌려가면서 막 외워야 될 물건이 아니죠. 그죠? 들은 자리에서 그대로 습득합니다. 신호등으로 규제되었다. 지금 이 말을, 이 단어를 이제 이해했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중개사무소 나가지고 이 사무소는 허가받았습니까? 이런 말 하면 안 되죠. 이 단어를 이해한 사람은 이 사무소는 등록했습니까? 이렇게 물어야 되고 거기 일하는 분들이 우리는 등록한 사무소입니다. 이래야 이제 법을 알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허가 받았습니까? 허가 받고 합니다. 이런 사람이 지나가다가 무식하기는 하고 지나가셔야 됩니다. 지금 중개업은 무엇으로 규제하고 있다? 등록으로 규제하고 있다. 그러니까 예전에 허가를 받지 않은 자를 뭐라 불렀을까요? 무허가업자 그랬겠죠. 그럼 지금은 뭐라고 불러야 된다? 무등록업자라는 말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벼운 서론이 출발했습니다. 자, 이제 쭉 넘어가셔서 여러분들이 체크하셔야 될 개정사항 이런 것들은 참고로 보시고 교재 47페이지 이 법의 구성과 목적이 들어옵니다. 여기서부터가 우리 본론이죠. 그죠? 10분 쉬었다가 본론 47페이지부터 출발하겠습니다.